코를 찌르는 악취와 뜨거운 피로 얼룩진 장안의 어느 궁궐 변소.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들이자 현직 황제인 해제 유영은 어머니 여태우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황제여, 저기 아래를 보십시오. 아주 귀한 구경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만든 인간 돼지라오.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는 있으나 팔과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뽑혀나갔고 귀는 불에 타 짓물러 있었으며 입을 벌려 무언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으나 혀가 잘려 오직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해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저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저 괴물은 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태우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척부인이다. 네 자리를 뺏으려던 그 당돌한 여자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이지. 그 순간 해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한때 아버지가 무릎에 앉히고 노래를 부르던 그 아름다웠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이 인간을 어디까지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지옥의 단면이 해제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역사적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은 자신의 저서 사기에서 이토록 잔혹한 여인을 본기라는 카테고리에 기록했습니다. 본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 즉 황제들의 발자취만을 기록하는 신성한 구역입니다. 진시황이나 고조 유방 같은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는 그 자리에 사마천은 정식 황제도 아니었으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손꼽히는 여태후를 당당히 끼워 넣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마천이 미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녀만의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천년이 넘도록 지워지지 않는 피비린내와 태평성대가 공존했던 여태후의 본질을 파헤쳐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대한 역사적 통찰을 끝까지 함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 괴물로 빚어낸 것일까요? 천하를 뒤흔들 악녀의 탄생치고는 시작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죠. 때는 바야흐로 진나라 말기, 폐연이라는 작은 구울에 여문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이사를 옵니다. 그는 당시 폐연의 혈령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기에 그가 이사 오던 날 폐연의 네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에는 한 가지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축의금으로 1000전 미만을 내는 사람은 마당 아래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규칙이었죠. 그런데 이때 한 사내가 당당히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칩니다. 나 유방이 축의금으로 1만 전을 내겠쇼.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만 전이라니 폐연 전체를 통틀어도 그런 거금을 선뜻 내놓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유방의 주머니에는 단돈 1전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것이었죠. 하지만 집주인 여문은 화를 내기는커녕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유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문은 평소 사람의 관상을 보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유방이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모는 유방의 손을 꼭 잡으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당신처럼 귀하고 당당한 산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부디 이 잔치의 상석에 앉아 주십시오. 잔치가 끝난 뒤 여무는 한술 더 뜹니다. 자신의 애지중지하던 딸 여치를 유방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여치는 부유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반면 유방은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술과 여자만 밝히던 동네에서 알아주는 빈털터리 건달에 불과했습니다. 여치의 어머니는 펄펄 뛰며 반대했습니다. 여보, 제정신입니까? 폐연 혈령도 우리 딸을 탐냈는데 그런 제안은 다 거절하시더니 왜 하필 저런 동네 망나니에게 우리 귀한 딸을 주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여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모를 것이오. 저 사내의 얼굴에는 황제의 기운이 서려 있어. 이건 우리 가문이 하늘로 올라갈 유일한 기회란 말이오. 결국 여친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름도 모르는 건달 유방의 아내가 됩니다. 비단 옷을 입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귀한 집딸이 하루아침에 찌들어가는 가난한 집의 안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친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직접 밭을 갈고 거친 옷을 입으며 시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이 시절의 여친은 우리가 아는 독한 여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잠재력을 믿고 묵묵히 뒷바라지 않은 헌신적인 아내였죠. 유방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도, 관가에 쫓겨 산속으로 도망을 가도 여친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을 넘어 남편에게 밥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여치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유방이 세상의 부름을 받고 큰 꿈을 꾸기 시작할수록 조강지처인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착하고 성실했던 여인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토록 차가운 얼음 심장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인내심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유방이 승승장구하며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기원전 205년 팽성대전에서 유방은 항우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유방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마차를 타고 도망쳤지만 고향에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치와 그녀의 시아버지인 유태공은 성난 항우의 군대에 사로잡혀 인질이 되었습니다. 항우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그는 포로가 된 여치를 좁고 습한 감옥에 가두고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시아버지 유태공의 손을 잡으며 여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 역시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심장을 얼려버린 것은 적군 항우의 칼날이 아니라 아군이자 남편인 유방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인내심이 바닥난 항우는 유방의 진영이 보이는 곳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을 묶어 세운 뒤 유방에게 외쳤습니다. 유방, 당장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비를 산채로 삶아 죽이겠다. 서슬퍼런 칼날이 시아버지의 목을 겨누고 그 옆에는 초췌한 몰골의 여치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항복하거나 적어도 처절하게 구걸이라도 하길 바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온 유방의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유방은 하하 웃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항우, 너와 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가 아니냐? 그러니 매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만약 네가 네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면 나에게도 그 국물 한 그릇을 나누어 주겠느냐. 이 잔인한 농담 같은 진심이 전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해온 남편에게 가족이란 그저 천하를 얻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칠 때도 망설임이 없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목숨마저 정치적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치의 눈에서 눈물이 많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살아남아야 한다. 구걸에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만 한다. 항우의 감옥에서 보낸 2년 4개월은 여치에게 정치적 수업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항우의 잔인함이 어떻게 사람들을 복종시키는지, 그리고 유방의 냉혹함이 어떻게 대업을 이루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항우의 참모였던 항백의 중재로 여치와 유태공은 극적으로 풀려나 유방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8개월 만에 밟아보는 자유의 땅이었지만 돌아온 여치는 예전의 그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신뢰 대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계산과 권력에 대한 갈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초나라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남편 유방의 진영으로 돌아온 날, 여친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좁고 차가운 감옥에서 썩어가는 밥을 먹으며 오직 가족을 만날 날만을 기다려온 그녀 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남편 유방의 곁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시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비단 옷을 휘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여태 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최대의 정적, 척부인이었습니다. 여친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친 밭일과 오랜 감옥 생활로 손마디는 굵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반면 척구이는 고운 손으로 검은고를 타며 유방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건네고 있었죠. 유방은 돌아온 아내를 반기기는커녕 마치 귀찮은 손님을 맞이하듯 덤덤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쇼. 이제 돌아갔으니 편히 쉬시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여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때도, 시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농담을 던질 때도 여친은 그것이 대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냉정함이라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고통받는 동안 새로운 사랑에 빠져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척부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유방의 총애를 받는 후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은 유방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군사 기밀을 논하는 자리까지 동석했고 밤마다 유방의 품에 안겨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폐하, 제 아들 여인은 저토록 영특하고 폐하를 쏙 빼닮았는데 어찌하여 저 유약한 태자 영에게 나라를 맡기려 하십니까? 부디 제 아들을 태자로 세워주십시오. 여친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의 보호자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아들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다. 그녀는 척부인처럼 애교를 부리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방의 밑바닥부터 함께 해온 개국공신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량, 소하, 진평 같은 노련한 전략가들이 유방의 변덕스러운 총애보다 조강지처 여치의 묵직한 존재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여치는 이제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유방이라는 거대한 태양 옆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달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녀는 남편조차 망설이던 가장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일을 대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기틀을 위협하는 거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은 이제 피해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유방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아꼈던 불세출의 명장 한신이었습니다. 토사구팽,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이 차가운 구사성어가 중국 역사의 전면에 강렬하게 등장하는 숙연입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은 한나라 최고의 공신이자 불패의 명장으로 불리던 한신이었습니다. 한신이 누구입니까? 유방이 항우를 꺾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남자의 신들린 군사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평화가 찾아오자 이 위대한 사냥개는 주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방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신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를 죽이자니 공신들의 반발이 두렵고 살려두자니 언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죠. 유방이 이도저도 못하고 망설이며 한신을 초항에서 회음후로 강등시켜 곁에 묶어만 두고 있을 때 그를 대신해 칼을 뽑아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치였습니다. 여치에게 한신은 단순한 공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자신의 아들 해제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치는 유방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도성을 비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한신을 발탁했던 1등 공신이자 재상인 소하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승상, 지금 한신이 진희와 공모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황제께서 멀리 나가 계신 지금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하지 않겠소? 소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천거해 유방에게 보냈던 그 천재 장수를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하는 결국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소하는 한신에게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이의 반란이 진압되었으니 축하잔치에 참석하라는 전갈이었죠. 평소 의심이 많던 한신이었지만 자신을 알아봐 주었던 은인 소하의 말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장락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궁궐 문을 넘어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매복 병사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당황한 한신 앞에 차가운 미소를 지은 여치가 나타나십니다. 한신, 그대의 재능은 참으로 뛰어나나. 그 재능이 이제는 이 나라의 화근이 되었구려. 한신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치는 유방이 과거 한신에게 약속했던 3가지 조건, 즉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이지 않고 땅을 밟고 죽이지 않으며 쇠로 된 칼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한신을 커다란 종 아래에 매달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아 땅을 밟지 못하게 한 뒤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불패의 명장이 허망하게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돌아온 유방은 한신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참아하지 못한 지저분한 일을 아내가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친은 더 이상 유방의 뒤에 숨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도 망설이는 결단을 단칼에 실행하는 제국의 실질적인 집행자로 거듭났습니다. 명장 한신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신의 죽음으로 천하가 얼어붙었지만 여치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양나라의 왕이자 한나라 건국 최고의 공신 중 한 명인 패몰이었습니다. 사실 패몰은 한신에 비하면 훨씬 억울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반란을 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방이 군사를 요청했을 때 병을 핑계로 몸을 사렸을 뿐이었죠. 분노한 유방은 그를 서민으로 강등시켜 멀리 촉당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배길에 오르던 팽홀이 우연히 길 위에서 장안으로 향하던 여치를 만난 것입니다. 팽홀은 마치 지옥에서 구세주를 만난 듯 그녀의 수레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황후마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결코 반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늙은 부모를 모시며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폐하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친은 수레 안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팽홀을 달랬습니다. 가련한 팽홀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의 충심을 내 어찌 모르겠소. 폐하께서 잠시 놓여오신 모양이니 나와 함께 장안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직접 폐하께 장군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소. 팽월은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조강지처인 그녀라면 황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다시 장안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하지만 그것은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여치의 안색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유방을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팽월처럼 유능하고 대담한 자를 살려두는 것은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화근이 되기 전에 여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친은 팽월의 가신을 매수해 그가 반란을 모의했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팽월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죽은 팽월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소금에 절인 뒤 젓갈로 담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괴한 젓갈을 항아리에 담아 전국의 제후들에게 보냈습니다.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는 자는 이 젓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젓갈을 받아든 제후들은 구역질을 참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유방의 오랜 동료이자 회나무왕이었던 영포는 팽월의 젓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여치가 이토록 잔인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힘으로 제압한 신하들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영혼 깊숙이 새겨진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유방의 뒤에서 조언하는 아내가 아니라 제국 전체를 공포로 통치하는 거대한 심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을 젓갈로 담가버린 그 차가운 손은 이제 궁 거란의 여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여태우가 벌인 숙청 중 가장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싸움. 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태자 사수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사라지자
궁 궐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여치의 눈앞에 남은 가장 거대한 장애물은 칼을 든 적장이 아니라 남편 유방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방은 조강지처의 아들인 태자 유영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격이 너무 어질고 유약하다는 이유였죠. 반면 척부인의 아들 유여인은 자신을 쏙 빼닮아 기계가 넘친다며 입버릇처럼 칭찬했습니다. 영희는 너무 무르다. 저 아이에게 이 험한 천하를 맡겼다간 사직이 위태롭겠어. 역시 나를 닮은 여의가 태자가 되어야 한다. 유방의 이 말 한마디에 척부인은 승기를 잡은 듯 매일 밤 유방의 무릎을 베고 누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폐하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제 아들을 태자로 세워달라는 간청이었죠. 조강지처 여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처럼 유방의 품에 안겨 애교를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동업자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황제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대한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 장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모두 버린 채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장군, 내 아들 유영은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태자의 자리가 흔들리면 한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디 묘책을 알려주십시오. 장량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유방이 그토록 초빙하려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던 4명의 은둔 고수, 즉 상산사오라 불리는 현자들을 태자의 곁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치는 온갖 보화와 극진한 예우로 산속에 숨어 살던 그들을 설득해 태자의 뒤에 세웠습니다. 운명의 날, 유방이 주최한 연회 자리에 태자 유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는 백발이 성성한 4명의 노인이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유방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내가 그토록 모시려 해도 오지 않던 상산사오가 아니더냐? 어찌하여 태자의 뒤에 서 있는 것인가? 현자들은 정중히 답했습니다. 태자의 어진 덕망에 감복하여 그를 보좌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유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조정의 민심과 천하의 명분이 태자 유영에게 완전히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방은 곁에서 떨고 있는 첩부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니가 높이 날아 천리를 가니 날개가 이미 다 자랐구나. 날개가 이미 자랐으니 이제는 어찌할 방도가 없네. 첩부인은 절망했습니다. 패자의 자리를 뺏으려던 그녀의 야망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여치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평화로운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치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쌓인 분노와 모멸감이 척부인을 향한 거대한 증오로 변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태 후에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95년 한나라의 건국자이자 천하의 주인이었던 고조 유방이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처럼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란의 시대를 호령하던 영웅도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화살에 맞은 상처가 덧나 고통에 신음하는 남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평생을 함께 싸우고 견뎌온 조강지처 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서늘한 계산이었습니다. 유방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여치는 차분하게 남편의 곁에 앉아 앞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누가 이끌어갈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병수발이 아니라 권력의 인수인계를 위한 마지막談판이었습니다. 폐하,
심상소아가 세상을 떠나면 그 뒤는 누가 이어야 하겠습니까? 유방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조참이 적임자여. 여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참 이후의 후계자까지 꼼꼼히 물었죠. 유방은 왕릉과 진평 그리고 주발의 이름을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여치가 그 다음은 누구냐고 재차 묻자 유방은 허탈한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부인도 알 필요가 없쇼. 당신도 그때까지 살아있지는 못할 테니까. 이것이 제국의 창업주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예언이자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여친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했으며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유방이 숨을 거두자 장안의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친은 남편의 죽음을 곧바로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나흘 동안이나 황제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궁궐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나흘 동안 그녀가 구상한 계획은 실로 파격적이고도 잔혹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장군들은 모두 고조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자들이다. 그들은 젊은 황제를 우습게 여길 것이고 조만간 반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여친은 측근인 심의기와 함께 공신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한나라는 건국하자마자 다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소식을 들은 여기기의 동생 역상이라는 인물이 여치를 찾아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지금 공신들을 죽이면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여친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두를 죽이는 것보다 일단 체제를 안정시킨 뒤 하나씩 자신의 소나귀에 넣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남편의 죽음을 공표하고 16살의 어린 아들 유영을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라의 제2차 황제 해제입니다. 이제 여친은 더 이상 황후가 아니라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권력은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이라는 거대한 억제기가 사라지자 그녀의 가슴 속에 십수년간 쌓여있던 증오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봉인이 해제된 그녀의 첫 번째 시선이 닿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화려한 궁궐 한 구석에서 떨고 있던 여인, 유방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신을 멸시했던 첫 부인이었습니다. 여태우는 이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쥐를 잡기 전 고양이가 그러하듯 그녀는 첫 부인에게 서서히 다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을 선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국의 주인으로서 그녀가 내린 첫 번째 공식 명령은 축하의 연회도 사면령도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주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죠. 여태오는 척부인의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밀어버리고 화려한 비단옷도 대신 죄인들이 입는 거친 호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목에 쇠칼을 채운 채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에 가두어 매일매일 쌀을 찢게 했습니다. 한때 제국 최고의 무희이자 후궁이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척부인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미는 죄인이 되어 하루 종일 쌀을 찢는구나. 3천리나 떨어진 내 아들 여희야. 너는 이 어미의 소식을 알고 있느냐? 이 노래가 여태후의 귀에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여태후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믿고
희망을 품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희망의 뿌리부터 잘라주마. 여태후는 즉시 조나라 왕으로 가 있던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장안으로 소환했습니다. 여태후의 친아들이자 황제인 해제는 어머니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인 여의를 지키기 위해 직접 성문 밖까지 나가 동생을 맞이했고 자신의 침소에서 함께 먹고 자며 한시도 곁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해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방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집요함은 황제의 자애로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평소 사냥을 즐기던 해제가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해제는 어린 동생이 고운히 자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비웠죠. 여태호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낸 자객은 잠든 어린 왕의 입에 독주를 부어 넣었습니다. 해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생 여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첫 부인에게 남은 것은 광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한 형벌을 집행합니다. 먼저 첫 부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눈알을 파내어 앞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귀에 유황을 부어 고막을 태워버렸습니다. 게다가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든 뒤 그녀를 궁궐 변소에 던져버렸습니다. 여태우는 이 처참한 몰골의 여인을 인간 돼지라는 뜻의 인체라고 불렀습니다. 첫 부인은 죽지도 못한 채 변소의 우물 속에서 짐승처럼 굴러다니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여태후라는 권력자가 자신에게 도전했던 이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경고였습니다. 나의 자리를 넘보는 자, 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자는 인간으로서의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광기 어린 선언이었죠. 하지만 여태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완벽한 복수극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자 이 나라의 황제인 해제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변소로 향한 해제는 그곳에서 마주한 괴물의 정체가 한때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광경은 한 젊은 황제의 영혼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변소 아래 오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인간 괴물을 본 한나라의 젊은 황제 해제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저토록 잔혹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복 동생의 어머니가 저런 몰골이 되었다는 사실이 소년 같은 감성을 가졌던 해제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해제는 며칠을 알아누운 끝에 어머니 여태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잔인한 일을 하시는 분의 아들인 제가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해제가 황제로서 내린 사실상의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여태후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제왕이란 적에게 저토록 무자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지옥을 보여주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해제는 그날 이후 정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았고 후궁들과 어울리며 현실을 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황제면 무엇하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결국 내 어머니의 꼭두각시일 뿐인데 해제는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놓은 화려한 제국의 밥상을 거부하고
그는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여태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의 섬세한 감수성이 그저 나약함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결국 혜재는 황제 자리에 오른 지 겨우 7년 만에 2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제국의 정통성이었던 아들의 죽음. 상식적인 어머니라면 대성통곡하며 무너져야 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기록에 남겨진 여태후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소리내어 울었지만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던 노련한 신하 장벽강은 재상 진평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우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들의 죽음보다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 여태후의 친정 식구들인 여씨 가문 사람들에게 군권을 맡기라고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태후의 마음이 놓이고 우리 공신들도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진평이 그 조언대로 여씨 일가를 요직에 앉히자마자 신기하게도 여태후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의 죽음보다 본인의 생존과 권력이 더 우선이었던 셈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권력의 기회로 바꾼 여태후. 이제 그녀의 앞을 가로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황제와 다름없는 권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 이 처절한 권력 투쟁과는 별개로 제국 밖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패자 흉노의 묵특 선우가 미망인이 된 여태후를 향해 믿을 수 없는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도끼만 남은 여태후는 과연 이 외교적 굴욕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녀의 칼날이 이번에는 국경 너머를 향하게 될까요? 제국 매부를 피로 다스리던 여태후에게 북방에서 날아온 정갈 한 통이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대륙 북방의 거대한 포식자 흉노의 묵특 선우였습니다. 그는 한나라 고조 유방조차 백등산에서 포위해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무시무시한 사내였죠. 유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묵특은 미망인이 된 여태후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외로운 늪지에서 태어나 소와 말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자랐소. 몇 번이나 중원을 가보았지만 그곳의 주인과는 인연이 없었지. 이제 당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고 나 또한 아내 없이 혼자 지내고 있소. 우리 두 군주가 모두 즐겁지 못하고 위로할 길이 없으니 서로 가진 것을 바꾸어 보며 각자 없는 것을 채워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한나라라는 제국 자체를 능멸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여태후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녀였지만 국경 밖의 거친 늑대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자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곁에 있던 유방의 동서이자 맹장인 번쾌가 칼자루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태우마마, 저 오랑캐놈이 감히 마마를 능멸하다니요. 당장 제게 10만 대군을 주십시오. 내 당장 달려가 흉노의 땅을 짓밟고 묵특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분노한 장수들의 고함으로 조정이 떠나갈 듯했지만 그때 한 사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느른한 장수 개포였습니다. 그는 번쾌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번쾌의 목을 치십시오. 고조께서도 30만 대군을 이끌고 가셨다가 백등산에서 7일 동안 굶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10만 대군으로 흉노를 치겠다고요?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짓입니다.
여태후는 계포의 말을 듣고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권력의 현실을 잘 아는 정치가였습니다. 지금 당장 화풀이를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제 막 기틀을 잡은 한나라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개임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여태우가 묵특천후에게 보낸 답장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겸손함이었습니다. 선우께서 잊지 않고 편지를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늙어서 기력이 쇠했고 머리카락과 치아도 빠졌으며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립니다. 선우께서 직접 보신다면 크게 실망하실 것이니 대신 아름다운 처녀들과 화려한 수레 그리고 좋은 말들을 보냅니다. 부디 이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해 주십시오. 천하의 여태후가 오랑캐에게 나는 늙고 추한 할머니라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묵특선우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한나라의 여주인이 이토록 유연하고 담대한 배짱을 가졌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묵특은 사과와 함께 다시는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고 한나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대한 전쟁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많은 역사가가 첫 부인에게 보여준 그녀의 잔혹함에는 치를 떨지만 이 흉노와의 외교전만큼은 높게 평가합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굴욕을 삼키며 평화를 사들인 여태후. 그녀는 이제 대외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제국 내부의 체질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을 시작합니다.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담장 밖 백성들의 삶에는 유방 시절보다 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악녀라 불리는 그녀가 백성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펼쳤기에 사마천은 그녀를 성군들과 같은 반열에 올린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태평성대의 이면에서 여태후는 또 다른 야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국에 흐르던 평화의 기류는 이제 여시천하를 꿈꾸는 그녀의 욕망과 부딪히며 다시 한번 거센 소용돌이를 준비합니다. 백성들이 배를 불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동안 장안의 대궐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여태후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바로 남편 유방이 죽기 전 공신들과 백마의 피를 나누어 마시며 맺었던 서슬퍼런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고 공이 없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천하가 힘을 합쳐 그를 쳐라. 이른바 백마의 맹세라 불리는 이 철칙은 한나라를 유씨 가문의 전유물로 못 박아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여태후는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에게 유씨라는 성씨는 자신을 버리고 기만했던 남편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기둥을 자신의 혈육인 여씨들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여태후는 최측근 신하들과 재상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조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어린 황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짐의 형제들을 왕으로 봉하여 제국을 든든하게 바치고자 하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고집센 재상 왕릉이었습니다. 그는 유방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조께서 백마의 피를 마시며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지금 여씨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태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왕릉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유연한 처세술의 달인들인 진평과 주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은 왕릉과 달리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금은 태우께서 정치를 도맡아 하시니 여씨 가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태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신들조차 그녀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때부터 한나라는 유씨의 나라가 아닌 여씨의 나라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여태후는 조카인 여태, 여산, 여록 등을 차례로 왕의 자리에 앉히고 제국의 핵심 군권을 모두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장안의 모든 군대는 여씨들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유씨 종친들은 숨을 죽인 채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천륜조차 이용했습니다. 아들 해제에게 친딸인 노원공주의 딸, 즉 자신의 외손녀를 황후로 맞이하게 하는 근친혼을 강행한 것입니다. 해제는 조카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눈먼 여태후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제가 죽은 뒤 비를 이은 어린 황제가 자라나 자신의 생모를 죽인 여태후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자 여태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어린 손자를 폐위시키고 조용히 독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도 없는 아이를 데려와 가짜 황제로 앉혔죠. 이제 조정에는 여씨들만이 득실거렸고 여태후는 명실을 상부한 한나라의 여황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장안의 모든 담장을 여씨의 깃발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어둠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칼을 든 장수도 반란군도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기괴한 환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원전 180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나라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 여태후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장안의 궁궐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적만이 감돌던 수레 안에서 여태후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딱! 저게 무엇이냐? 저 괴물을 당장 쫓아버려라. 시종들이 황급히 달려와 수레 안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오직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떨고 있는 여태후뿐이었습니다. 여태후는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를 움켜쥔 채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푸른 빛을 띠는 개 한 마리가 나타나 번개처럼 달려들더니 자신의 겨드랑이를 물고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궁궐로 돌아온 여태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울린 자취는 없었지만 겨드랑이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밤마다 기괴한 환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급해진 여태후는 용하다는 점술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북점과 점괘를 살피던 점술가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여태후가 호통을 치자 그중 한 명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태후마마, 그것은 평범한 짐승이 아닙니다. 마마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조나라 왕 유여의 혼령이 푸른 개로 변해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자신이 독살했던 척부인의 아들 유여흐의 이름이 나오자 여태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천하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철의 여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태후의 머릿속은 오직 권력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상으로 조카들인 여록과 여산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맺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장례를 치른다고 군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지금 조정의 신하들은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너희를 찢어 죽이려 달려들 것이다. 군권을 놓지 마라. 황궁을 굳게 지키고 유씨들과 공신들을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여씨 가문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기원전 180년 8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태우는 그렇게 고독하고도 기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여씨 천하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태구가 숨을 거두자마자 장안의 대궐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여씨들은 군권을 틀어주고 황궁을 장악하려 했지만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노련한 공신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벌과 진평은 치밀한 계책으로 여씨들의 손에서 병권을 빼앗았습니다. 여씨 일족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몰살하라. 이 서슬퍼런 명령 아래 여태후의 조카들은 물론이고 요람에 누워있던 갓난아이까지 여씨 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태후가 1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여씨 천하는 그녀가 죽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세웠던 가짜 황제들도 폐위되어 죽임을 당했고 권력의 무게추는 다시 유씨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태우는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나라를 어지럽히다 가문을 멸망시킨 잔혹한 악녀로 끝맺음해야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 사기에서 여태후를 제왕들의 기록인 본기에 당당히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본기에 이름을 올린 것은 중국 2000년 역사상 여태후가 유일무이합니다. 대체 사마천은 그녀의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사마천은 기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후가 정치를 맡았을 때 백성들은 평온했고 형벌은 드물었다. 농사는 번창했으며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졌다. 그녀의 통치는 실로 훌륭했다. 이것은 놀라운 평가입니다. 첩부인을 인간 돼지로 만들고 자신의 손자를 죽인 여인에게 성군에게나 어울릴 법한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사마천은 감정적인 선악의 잣대보다 국가 경영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우선시했습니다. 여태우는 궁궐 안에서는 사나운 호랑이였을지 모르나 제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로서는 누구보다 유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력한 통치자라고 하면 사방을 호령하며 새로운 법을 만들고 백성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통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제국 경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위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이 기묘한 철학은 사실 가장 고도의 심리전이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전략이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느라 백성들은 평생을 부역에 시달려야 했죠. 여태후는 어린 시절 유방을 대신해 밭을 갈며 민초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잡자마자 제국의 모든 엔진을 멈췄습니다. 황제여,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화려한 궁궐도 거창한 승전보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배불리 먹고 내일도 내 땅에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여태후가 무위치를 실천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장안성을 쌓는 일조차 백성들의 농사철을 피해 아주 조금씩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대신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백성들이 스스로 불을 쌓을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사마천은 그녀의 이런 통치 스타일을 두고 방 안에서 정사가 이루어졌으나 천하가 태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방 안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여성이라서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비하가 아닙니다. 굳이 군대를 동원하고 요란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녀가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제국이 평온하게 유지되었다는 극찬에 가깝습니다. 이런 무위의 정치는 한나라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들판에 다시 곡식이 익어갔고 관가에 끌려갈까봐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장정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태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주가 손을 놓을 때 백성의 손이 비로소 부지런해진다는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말입니다. 과연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제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통치 도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뒤 단행했던 가장 끔찍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지식의 봉쇄였습니다. 분서개뇨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책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학자들은 산채로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당시 진나라 법에는 협서율이라는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책을 개인이 소장하기만 해도 당사자는 물론 그 가문 전체를 몰살하는 서슬퍼런 법이었죠. 이 공포의 법령은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한 뒤에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아 지식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금기를 깨부수고 지식의 빗장을 열어젖힌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악녀라 부르는 여태후였습니다. 기원전 191년 여태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협서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제국의 뇌를 다시 깨우는 거대한 문화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보수적인 신하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폐엄하마,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논쟁하게 두면 황실의 권위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진나라가 왜 책을 태웠는지 헤아려 주십시오. 하지만 여태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목소리로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나 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는 법이요. 진나라가 망한 것은 책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학문이 살아나야 제국의 기틀이 바로 서는 법이요. 협서율이 폐지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나라의 탄압을 피해 벽장 속에 숨겨두었던 주관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파묻혔던 유교의 경전들이 먼지를 털고 일어났고 노자와 장자의 철학이 다시 장안의 거리에서 논해졌습니다. 한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에 비로소 사상의 자유라는 맑은 공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살아난 학문적 토양은 훗날 한나라 전성기를 이끄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나라의 찬란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교한 관료 시스템은 사실 여태후가 뿌린 지식의 씨앗에서 싹을 틔운 셈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해방한 여태후의 다음 시선은 백성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곳간을 채우는 방식 자체를 뒤바꾸는 파격적인 병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국가는 더 부유해지는 마법 같은 경제학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권력자는 세금을 올리고 백성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의 덩치를 키우려 합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유방이 사고를 치고 도망다니던 때
직접 밭을 일구며 일전 한 푼의 가치를 뼈저리게 익힌 여인이었습니다. 백성이 부유해야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그녀는 책이 아닌 삶으로 배웠습니다. 여태후가 정권을 잡자마자 단행한 경제개혁의 핵심은 바로 세율의 인하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전쟁 직후라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수확량의 15분의 1을 걷던 세금을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 셈이죠. 관료들은 당황하며 반대했습니다. 트음아마, 지금은 전쟁의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금을 줄이면 제국의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여태후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려. 백성의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차야 그 넘치는 것이 국가의 곳간으로 흘러들어오는 법이요. 굶주린 백성에게서 억지로 빼앗는 백냥보다 배부른 백성이 기꺼이 내는 열량이 제국을 더 오래 지탱할 것이요. 그녀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자 농민들은 더 열심히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놀리는 땅이 사라졌고 수확량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경제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나라 때부터 천대받던 상인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돈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단 옷도 입지 못했고 수레를 타는 것도 금지되었죠. 여태후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을 하나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돌아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나라에 활기가 생긴다는 유통의 원리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장안의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북방의 말과 남방의 비단이 교차하고 지방의 특산물들이 수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자 국가의 관세 수입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기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경제의 파이가 커지니 제국의 재정은 자연스럽게 탄탄해진 것입니다. 여태후의 이런 실용적인 경제정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안정이 곧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백성은 반란을 꿈꾸지 않으며 삶이 넉넉한 백성은 군주를 믿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강지처의 마음으로 나라 살림을 돌본 그녀의 섬세함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한나라를 풍요의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소아가 만든 한나라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도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면 그것은 죽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여태후는 여기서 또 한 번 자신의 비범한 정치적 감각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방의 오른팔이었던 소아가 닦아놓은 체제를 철저히 존중하고 계승했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소규조수라고 부릅니다. 소아가 만든 규정을 조참이 따른다는 뜻이죠. 조참은 소하의 뒤를 이어 재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상이 된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만 마셨습니다. 장안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무능한 자가 어찌 일국의 재상이란 말인가. 혈기왕성했던 젊은 황제 해제 역시 조참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해제는 조참의 아들을 불러 아버지를 꾸짖게 했고 결국 조참은 대궐로 불려와 여태후와 해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먼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재상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오? 조참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돌아가신 고조 유방과 폐하 중 누가 더 영명하십니까?
해제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버님이 더 영명하시지. 조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하와 저 조참 중 누가 더 유능합니까? 해제는 망설임 없이 소하가 더 유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참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고조와 소하께서 천하를 위해 완벽한 법을 만드셨는데 저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서 백성을 번거롭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잘 지킬 뿐입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여태후는 해제를 꾸짖으며 조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뼛속까지 정치가였습니다. 권력자의 허영심이나 욕심이 법을 흔드는 순간 제국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우는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미 검증된 소화의 시스템이 스스로 굴러가게끔 시간을 주는 인내의 정치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관료 사회에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유방이 죽고 나서 대대적인 숙청의 칼바람이 불까봐 떨던 구공신들은 여태우가 기존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유지하자 서서히 그녀의 통치 아래로 흡수되었습니다. 잔혹한 복수규의 이면에 이토록 치밀하고 안정지향적인 시스템 경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우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군주가 매번 핸들을 거꾸려 들면 배는 침몰합니다. 그녀는 조참과 같은 베테랑 관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한나라의 행정 조직은 이 시기에 비약적인 안정을 찾았고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태부는 단순히 옛날 것을 지키기만 하는 수구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가혹한 법조문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연저제와 가혹한 형벌들이 그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저제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었음에도 그녀는 왜 그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으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여태후가 단행한 또 하나의 파격적인 법률 개정, 즉 연좌제 폐지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칠순의 노모와 요람 속에 갓난아기까지 차가운 칼날 아래 놓여야 했던 시대. 이것이 바로 진나라가 남긴 가장 잔인한 유산인 연좌제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를 통해 백성을 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제국의 뿌리를 갉아먹는 독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비린내 나는 법의 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한 인물은 자신의 정적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가혹했던 여태우였습니다. 기원전 190년 무렵 여태우는 조정의 법관들을 불러 모아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삼족을 멸하는 죄와 요원을 퍼뜨리는 죄에 대한 연좌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것이었죠. 신하들은 수령이었습니다. 연좌제는 황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법이 너무 가혹하면 백성은 도망자가 되고 도망자가 많아지면 결국 도적의 무리가 되어 제국을 위협하게 된다. 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자는 내가 직접 처단하겠지만 죄 없는 백성들까지 굴레에 씌워 떨게 할 필요는 없다. 여태우는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한신이마 팽호를 제거할 때는 그 가문까지 철저히 멸하며 연좌제의 힘을 빌렸지만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그 공포를 연장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보다 예측 가능한 법이 작동하는 사회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면죄제가 완화되자 한나라 전역에는 묘한 안도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잡혀가지 않고, 친척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백성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자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게 하려는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사마천이 그녀의 치세를 두고 형벌이 드물었다고 기록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대대적인 법률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태우는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 체계를 한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닦아놓은 이 법률적 토대는 훗날 한나라가 성숙한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태우처럼 남편이 세운 나라를 이어받은 여성 통치자에게는 더욱 그러했죠. 그녀의 앞에는 두 부류의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방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세운 백전노장 구공신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자신의 방패로 삼고자 했던 친정 식구들인 여씨 일가였습니다. 이 상반된 두 집단을 다루는 여태후의 솜씨는 가히 예술에 가까운 줄타기였습니다. 여태후는 결코 한쪽을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신들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주발의 강직함과 진평의 치밀한 두뇌가 없다면 제국의 행정은 마비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언제든 유씨 가문을 위해 자신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태후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공신들에게는 명예와 관직을 주어 그들의 입을 막고, 여씨들에게는 실질적인 군권을 주어 그들의 손을 묶는 것이었죠. 그녀는 진평과 주발 같은 핵심 공신들에게 최고의 관직을 내리며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조카인 여산과 여록을 장안의 남군과 북군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신들이 제국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무력은 여씨 가문이 독점하게 만든 것입니다. 공신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여태우가 자신들을 예우하고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기에 대놓고 반기를 들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태우는 때때로 공신들을 불러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묻곤 했습니다. 첨상, 지금의 한나라가 이토록 평온한 것은 모두 그대들의 덕분이요. 고조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소. 짐은 그대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 부디 내 조카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가르쳐 주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제국의 최고 원로들이 자신의 조카들을 지지하게 만듦으로써 여씨 세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죠. 공신들은 여태후의 서슬퍼런 카리스마 아래에서 납작 엎드린 채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황권, 즉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런 정교한 용인술 덕분에 여태우가 통치하던 15년 동안 장안에서는 단 한 번의 대규모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공신들은 행정의 안정을 책임졌고 여씨 일가는 물리적인 안보를 담당했습니다. 두 톱니바퀴가 여태우라는 축을 중심으로 맞물려 돌아가며 제국은 유례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여태후라는 거대한 존재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시한폭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권하는 동안만큼은 이 기묘한 공생관계가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통치자였던 셈입니다. 과연 사마천이 목격하고 감탄했던 그 풍요로운 들판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마천이 목격한 풍요로운 들판의 비밀은 바로 여태후의 휴식 정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개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에 지친 이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땅을 일구고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당시 한나라의 기록을 보면 여태후 시절의 인구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자식을 팔거나 산속으로 도망치던 유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호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단행한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철폐는 백성들에게 내 재산은 국가가 함부로 뺏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졌고 제국의 국가는 오히려 세금을 쥐어짤 때보다 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태후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영리했습니다. 정치적인 숙청에는 무자비한 법을 들이댔지만 일반 백성들의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진나라 시절부터 내려오던 가혹한 연좌제와 불합리한 형벌들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백성들이 법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정의의 테두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이 그녀를 제왕들의 기록인 본기에 넣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치자의 도덕적 결함이나 잔혹한 사생활보다 그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했느냐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여태후는 궁궐 안에서는 사나운 호랑이였을지 모르나 담장박 백성들에게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과 같았습니다. 조화와 조참이 닦아놓은 길을 지키고 가혹한 법령을 폐지하며 지식인들에게 자유를 준 그녀의 결단은 훗날 한나라의 황금기라 불리는 문경지치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칭송하는 한무제의 눈부신 정복전쟁과 찬란한 문화 역시 여태후가 굴욕을 견디며 쌓아놓은 막대한 국력과 경제적 풍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깎아내려 제국의 시간을 벌어주었고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여 제국의 평화를 사들였습니다. 사마천이 그녀를 제왕들의 기록인 본기에 올린 것은 그녀가 비록 황제라는 칭호는 없었을지언정 제국의 운명을 온몸으로 지탱했던 진정한 주인이었음을 역사적으로 공인한 셈입니다. 여태후라는 이름 뒤에는 늘 잔혹한 악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척구인에게 가한 잔인한 형벌과 자식조차 도구로 여겼던 냉혹함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그녀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주었고 학문이 끊긴 지식인들에게 책을 주었으며 전쟁의 위기에서 제국을 구해낸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태후라는 인물을 선과 악이라는 이 낡은 잣대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 자식에게 거부당한 어머니, 그리고 끝내 자기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간 비극의 주인공.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처참한 삶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한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기초를 닦아낸 그 정치적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군가의 피눈물로 산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면 그저 잔혹한 폭거일 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마천이라면 이 여인을 성군의 기록인 본기에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 속 악녀로 기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